대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소단원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 5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강의는 덕윤리적 접근입니다. 자, 덕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 자, 우리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는요,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을 말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 한 번 한 번을 도덕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위 한 번 한 번을 도덕 판단하는 데는 사람을 착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내가 만약에 지갑을 훔쳤어. 지갑을 훔쳤는데, 야, 영민아, 너 지갑을 훔치는 이런 행위는 나쁜 행위야 라고 말하는 거랑, 차영민 너 정말 나쁜 놈이네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타격감이 있어요?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더 타격감이 있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슨 윤리는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랑 맥킨타이어는 도덕 판단을 행위에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에게 하거든요. 그래서 봐봐. 내가 지갑을 훔쳤을 때 너가 지갑을 훔친 행위는 나쁜 행위야 라고 하면 칸트나 공리주의가 되고요. 너 참 나쁜 사람이네 하면 덕윤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덕윤리는 사람에 대한 행위 판단, 도덕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 번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동 한 번으로 판단하진 않죠.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덕윤리적 접근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계관 하면 무슨 존재? 모든 존재는 무엇을 가진다? 목적이 있다.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목적.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대학의 목적은 뭐예요? 취업의 목적은 뭐예요? 돈.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궁극 목적 최고선이라 그래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목적. 인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목적이 뭐래요? 행복이래. 여러분 봐봐. 취업하기 위해 대학을 간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 행복해져야지 하면 말이 안 맞잖아. 왜? 행복은 가장 마지막이고 그 다음 게 없어요. 봐봐. 취업을 위해 대학을 간다면 취업하기 위해 대학 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 행복해져야지, 행복이 무엇을 위한 수단,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가장 마지막에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갑자기 왜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시작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건 목적이 있다. 인간도 목적이 있다. 인간의 목적의 마지막 지점은 행복이다.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 사람 책의 주제예요. 이 사람 책은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야. 자, 보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은 덕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덕을 배우는 거야. 덕은 뭔데 도대체? 덕은 어떤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는 건 뭐냐면 잘 발휘한다는 거야. 잘. 그러면 덕이 뭔 줄 알려면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네. 자, 인간의 기능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대. 이성적인 측면과 감정적
의지적 측면이 있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TF 그러잖아요. 그럼 이성적인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생기는 덕도 있을 것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잘 발휘했을 때 생기는 덕도 있을 거다. 그럼 필기를 해볼게요. 자, 이성적인 측면은 교육, 공부 또는 탐구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뭐가요? 덕이요. 교육과 탐구라는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해서 생기는 덕을 뭐라고 하냐면 지적인 덕이라 그래요. 또는 지성적 덕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성적인 기능을 잘 발휘한다는 건 이성적인 기능은 교육과 탐구를 통해 잘 발휘가 되고 그때 이제 형성되는 덕이 지적인 덕이다. 맞죠? 이성, 지적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를 뭐라고 하냐? 대표적인 예시야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많이 나온다. 실천적 지혜. 자, 감정적인 측면은 중용이라는 것을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 실천 또는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대요. 중용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 실천하면 형성되는 감정적 측면의 덕이 뭐냐면 도덕적 덕 또는 품성적 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교재에 넣었는데 이건 윤사에서도 나오고 생명에서 나오는데 우리 내신 때는 안 했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실천적 지혜.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중용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 자, 봐봐. 우리 지적인 덕은 이해할 수 있잖아. 공부에서 생기는 덕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도덕적인 덕이란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중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중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 중용은 상황에 적합한 덕, 뭐 중간의 덕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정의를 외워야 돼요. 자, 행위와 주어가 중요하다. 행위와 감정에 있어서 과한 거, 적은 거, 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요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수능을 준비해도. 중용이 뭐다? 행동에 있어서 과함과 부족이 없는 상태. 감정에 있어서 과함과 부족이 없는 상태. 자, 이게 뭘까? 우리 예를 한번 보자. 자, 비겁한 행동은 과한 행동이야, 부족한 행동이야? 부족한 행동이죠. 만용은 뭐예요? 과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뭐를? 용기가 바로 중용인 거예요. 비겁과 만용이라는 사이에 과부족이 없는 행동. 자, 그리고 볼게. 또 뭐가 있어? 인색과 낭비라는 부족한 상태와 과한 상태의 중간, 절제의 덕. 이런 것들이 중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어떤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했어. 그때 내가 너무 과한 감정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예 혼을 안 내는 것도 잘못이야. 적절한 감정을 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용이다. 자, 그런데 중용이라는 건요, 상황에 적합한 덕인데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 여러분, 제가 중간을 먹는 것과 여러분이 중간을 먹는 건 다르겠죠? 맞죠? 그래서 중간의 덕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산술적 중간이 아니래요. 자, 산술적 중간은 뭐냐면 1과 11 사이는 6입니다. 이런 게 산술적 중간이야. 자, 봐. 여러분, 만약에 비겁이 빵이고 만용이 10이면 용기는 5인 것 같아요?
아니죠. 한 7 정도 안 될까? 여러분, 인색이 0이고 낭비가 10이면 절제는 5가 아니라 한 4, 3 정도 안 될까요? 딱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살인, 적당히 죽여야지. 간통, 적당히 바람펴야지. 시기, 적당히 시기해야지. 질투, 적당히 질투하는 감정을 가져야지. 이런 거 없어. 이건 그냥 무조건 나쁜 거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자, 봐. 우리 이 사람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중용이라는 것은 행위와 감정에 있어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인데 그 중용을 여러 번 실천 습관하면 도덕적인 덕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중용이 상황마다 다르죠. 그럼 중용은 상황마다 다르니까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 해봐야 되는 거냐면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자, 생각은 이성으로 합니까? 감정으로 합니까? 이성으로 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제 새로 배우는 거야, 요거는. 실천적 지혜는 줄 거, 여러분 전 더러워질까봐 실천적 지혜 밑에는 줄 안 끌게.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른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덕이다. 자, 그래서 형광펜. 실천적 지혜가 없으면 품성적 덕을 형성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봐봐. 실천적 지혜라는 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니까 실천적 지혜가 없으면 중용이 뭔지를 모르고 중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중용을 실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가 없으면 도덕적 덕, 품성적 덕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임.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의 착한 행동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하셔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성적 덕, 품성적 덕을 다 갖추고 활동을 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행복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완전한 탄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은 우리 나중에 윤사 시간에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맥킨타이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킨타이어는요, 먼저 도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맥킨타이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덕윤리에서는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하는 거다? 행위, 자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덕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근데 그러면 내가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행위자가 되려면 내 안에 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내 안에 덕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 안에 덕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자, 공동체에도요, 다양한 덕이 있습니다. 덕 1, 덕 2, 덕 3, 덕 4, 막 이런 덕이 있어. 자, 그럼 봐봐. 공동체에 이런 다양한 덕이 있는데 공동체의 덕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공동체의 역사, 전통, 관습,
맥락을 반영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 그럼 공동체마다 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왜 달라? 공동체 역사, 전통, 관습,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높임말이 있지만 미국엔 높임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습득해야 돼. 자, 습득이 뭐야? 우리나라에 높임말을 하는 덕이 있네? 요 정도로 내 덕이 되는 게 아니야. 이 덕을 뭐 해야 되냐면 반복적 실천해야지 그 덕이 무슨 화된다? 내면화되어서 나의 뭐가 되는 거야?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울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는데요. 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왔어. 요 지금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이야기고 맥킨타이어도 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반복적 실천을 했을 때 착한 사람이 된다는 요 아이디어는 맥킨타이어가 누구한테 가져온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그럼 한번 볼게. 자, 우리 맥킨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봐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300년, 400년 이때 사람이고 맥킨타이어는 19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럼 요들의 시간차가 엄청 많죠. 거의 2000년이 넘죠. 그래서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는데 이후에 칸트와 공리주의 윤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칸트와 공리주의 윤리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 한번 볼게. 의무론 칸트죠. 공리주의자가 행위자의 내면, 도덕적 성품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죠. 왜요? 얘들은 뭐만 생각해요? 행위 중심이잖아. 적어볼까? 얘들은 행위 중심이다. 그래서 내면, 도덕적 성품과 인성을 중요성을 뭐 한다? 너무 간과한다. 자,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요거는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요건 롤즈 로직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을 간과했냐면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진실, 용기 같은 덕목이 경시됐대. 여러분, 우리 덕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공동체의 역사, 문화, 관습, 전통, 맥락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칸트랑 공리주의 이야기할 때 공동체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걸 너무 가볍게 본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부활하자고 등장한 게 맥킨타이어예요. 오른쪽 얼굴 보이죠? 여러분, 이거 지브리로 그렸는데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지금 말하는 특징은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활을 주장했으니까 맥킨타이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 한번 볼게.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들은 뭐 중심이다? 행위자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에 대해 도덕 판단한다. 그게 개인의 실천 가능성을 강조한대. 여러분, 요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야기했죠. 야, 너 지갑 훔친 행위 나쁜 행위야 라고 행위에 대해 도덕 판단하는 것보다 너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더 그 행동을 안 하겠죠. 사람에 대해 도덕 판단을 해야 더 많이 실천합니다. 내가 지갑을 주워서 다른 사람한테 돌려줬어. 지갑을 주운 행위는 착한 행위구나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 진짜 착하다라고 해야 더 많이 실천하겠죠. 자, 두 번째. 자연적 감정과 동기를 중요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칸트는 특히 감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칸트는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 이성으로 만든 도덕 법칙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하고 동정심으로 인한 행위들은 착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런데 맥킨타이어는 인간의 감정,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일어난 감정에서 동기가 된 행위들도 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인간관계에 생겨난 다양한 감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적인 측면의 덕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도덕적인 덕. 기억나시죠? 중용은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는 특히 맥킨타이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칸트를 비판하는 측면이야. 이번은 칸트가 너무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만 중요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칸트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착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가 봤을 때는 그것도 착한 행위다. 자, 그리고 3번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동을 행하라.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할까요? 상황마다 중용이 다르다. 기억나십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덕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할게,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며 도덕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 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예요? 내가 공동체의 덕을 실천해서 내면화 한다는 게 공동체의 역사, 문화, 맥락, 구체적인 것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요 중요한 문장만 한번 볼게요.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기억나죠? 일단 습득해야 돼.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그 실천에 내재된 선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습득을 한 다음에 내 것이 되려면, 내재되게 하려면 소유하고 실행해야 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 다음 문장 볼게. 핵심적인 덕성이 공동체에 없으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이 문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형광펜 칠게요. 거의 외울 때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나 삼촌이고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라는 존재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를 엄청 중요시합니다. 봐, 가족에게선 아들이나 딸이 있고요. 더 큰 가족 범위에선 사촌이나 삼촌일 거고요. 도시에선 시민일 거고 조합에선 구성원일 것이다. 전부 다 공동체죠. 저 부족, 이 부족이 한다. 자, 다음 문장.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된다.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의 가족, 도시, 부존, 정당한 기대와 유산을 물러받는다. 자, 봐. 요거 문장 형광펜 쳐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역사, 전통, 맥락을 통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당한 역할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역사, 문화, 맥락으로 남겨준 것이 덕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대와 의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가 좋다고 여기는 거야. 봐봐, 어른에게 높임말을 쓴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덕이 결국 뭐예요? 나의 도덕적 출발점이죠. 왜요? 공동체의 덕이 있고 그 공동체의 덕을 실천하는 게 착한 행동이니까 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